톨스토이는요, 저작 안나 카레리나에서 여주인공의 불륜과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상류 사회의 모든 것을, 심지어 그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비판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나 카레리나 집필을 마치고 톨스토이는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죠. 자신이 비판한 모든 걸 자신이 먼저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쓴 책이 참회록이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2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예술가였지만 예술을 미워했고 귀족이었지만 귀족을 미워했습니다. 책을 100권 가까이 써놓고도 말을 잘 믿지 않았고요. 결혼을 했지만 결혼 제도를 부정했죠. 육체의 욕구에 시달리면서 금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천재이면서도 지성을 증오했고요. 햄릿처럼 생각하면서 돈키호테처럼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인상적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죠.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거북한 대목이 없지 않은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꾸준히 읽히고 연구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월요일은 이윤호의 고전 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입니다. 잠시 뒤에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 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톨스토이의 참회록 오늘 얘기해 주실 거죠? 예. 시작을 빨리 해보죠. 참회록은 어떤 책입니까? 톨스토이는 이제 19세기 말에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호이죠. 네. 19세기 말이라는 그 시대가 주는 의미처럼 어쩌면 19세기 말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성적 가치가 완전히 붕괴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데카르트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는가라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던 것이 드디어 19세기를 거치면서 가장 참혹하고 그리고 가장 타락한, 그리고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극단적인 삶의 방식이 존재해왔던 거대한 전쟁이 예고되어 있던 시기였기도 했고요. 19세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쩌면 저 밑에서 끓고 있는 악마적인 본성들이 이제 다 튀어나오는 그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예견대로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거대한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이런 속에서 톨스토이는 태어났고 자랐고 고민했고 그리고 글을 썼죠. 근데 톨스토이는 사실 대단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죠. 네, 귀족이죠. 예, 귀족이었고 19살에 엄청난 유산 상속을 받습니다. 그 거대한 영지와 농노 330명을 이제 유산으로 받게 되죠. 네. 젊음이라는 게 그럴 것일 텐데요. 이러자면 농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 폴라나 지역에서의 뭐라고 할까요? 농업의 개선 또 그들의 계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뛰어들어서 시작하지만 실패합니다. 그 실패하는 배경에는 이제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주에 대한 원망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존재했었고 네. 또 그 젊은 나이에 그것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옵니다. 모스크바에서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도박, 술, 여자, 이런 문제를 얽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모스크바로 오고 이 세월을 계속 반복하면서 인간의 어떤 가장
끝자락까지 바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들을 겪게 되죠. 이 전쟁의 비극과 그리고 유럽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늦은 나이에 이제 자신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학교를 건립하고 농민의 교육이라던가 또 농민들과 직접 같이 귀족의 틀을 벗어 던지고 같이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사회적 악을 만들어내는 국가 권력 그리고 교회 권력 이런 거에 저항하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만들게 되죠. 그 중에 아주 재밌는 것이 이제 무정부주의와 무저항 정신에 입각한 톨스토이주의를 실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계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노요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마라. 세 번째가 맹세하지 마라. 네 번째가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마라. 다섯 번째가 어떤 사람의 적도 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일정하게 이제 톨스토이주의를 제창하게 됩니다. 특히 이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중에 인도의 간디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무저항 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톨스토이는 당시의 빈민들과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면서 그러한 악의 원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 국가 권력, 네. 그리고 교회 권력, 관료들, 그러면서 이제 실천적으로 그러한 악에 가담하지 않는 것, 즉 악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또 금정과 토지 소유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게 되죠. 네. 그리고 농민들과 더불어서 그 토지를 나눠주고 함께 농사를 짓는, 그리고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거부합니다. 아주 재밌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과 노동,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을 때 당시가 이제 1881년부터 이제 참회록에 대한 집필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1876년쯤 참회록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그가 살아왔던 자신이 그렇게 농민에게 헌신하겠다 했지만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수많은 도박과 여자와 그러한 알코올에 쩔어 있었던 자기의 모습이 또 반성하고 또 고향에 들어가지만 다시 도시로 나와서 또 다시 그 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자신들을 그 과정에서 아주 깊게 성찰하게 됩니다. 네. 19세기라고 하는 시대 자체가 인간의 내면의 어떤 고통들을 주목하게 하는 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거대한 공포에서 여러 번 자살 시도도 하게 되죠. 또한 소설이나 예술로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보다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학문이나 보편적인 신앙을 탐구하기 시작하지만 그러한 해답 찾기를 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왜 사는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노년의 인생을 겪게 되죠. 재밌는 어느 참회록의 한 부분을 좀 읽어보면요. 그때 행복한 인간이었던 나는 매일 저녁 옷을 벗고 혼자 있던 방에서 끈을 치워버렸는데 이는 내가 장농들 사이에 횡목에다 목을 매지 않기 위해서였다. 또한 나는 삶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너무 가벼운 방법에 유혹되지 않도록 총을 가지고 사냥하러 다니는 것도 중단했다. 나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삶을 무서워했고 그 삶에서 멀리 달아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 삶에서 무엇인가를 또한 기대하고 있었다. 바로 이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완전한 행복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때였다. 내가 50살이 되지 않았을 때였다. 나에게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이 있었고 힘들이지 않고도 증가하는 커다란 재산이 있었다.
나는 가까운 사람들과 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도 예전보다 더 많이 칭찬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특별한 자기도취에 빠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게다가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동년배들에게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정신적 힘과 육체적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톨스토이는 끊임없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자살은 자신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러한 행복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번뇌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느끼는 어떤 절망과 불안, 이것이 이제 그를 도리어 성찰하게 했고 그의 삶의 가치들을 세상과 피하지 않고 마주치게 했고 또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면하게 하면서 거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참회록이나 부활이나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참회록은 실제로 그가 개종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계되는 것 같아요. 교회 권력과 이제 싸움이 극단화되는 것이 187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참회록을 통해서 인습에 젖어 있는 러시아 정교회를 떠나서 복음서 관련 연구를 하고, 그리고 1879년쯤 러시아 정교회의 탈퇴를 선언하고 참회록을 쓰게 되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 톨스토이의 삶은 그때부터 이제 순환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검열당하고 삭제되고, 그리고 국가 정부 그리고 교회 권력은 끊임없이 톨스토이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회록을 통해서 그 톨스토이는 자기의 사상을 정리하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싸워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참회록은 사실 출판되지 못했어요. 출판됐다가 모두 삭제되었고 모두 압수되었죠. 그런데 다행히 그 당시에 몇몇 사람들에게 보관되어 있었던 책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출판된 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가 그리고 인류가 신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편적 가치인데요. 이 보편적 가치를 통하여 인간의 근본을 회개하는 것,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럼으로써 그 엄청난 악의 근원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을 주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자면 우리는 물질 문명이 이제 극단화되면서 개인의 다양한 소외와 그리고 관계들이 단절되고 이제 고독한 기계장치로만 남아있죠. 또 한편으로 보면 뇌가 두 개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세대는 더 이상 내면의 가치를 탐색하고 탐구하고 성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제 점점 우리는 이웃의 아픔이나 이웃의 고통을 등한시하고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럴 때 톨스토이가 던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 가치,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자기 안에서의 참여하는 가치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엄격한 그 검열에 의해서 출판이 금지됐지만 이 책을 죽음의 어떤 힘의 위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을 찾고자 하는 어떤 긴 방황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에 있어서 이러한 위기와 개종 그리고 그의 과거, 특히 자신의 문학적 행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 안에 있는 배설이나 혹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적어도 보편적 가치와 마주치는 것을 어떤 시작하는 진지한 탐구와 세계관의 변화, 그리고 삶의 의미들을 통한 신앙의 어떤 고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참회록의 핵심적인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철학적 문제의 측면들을 가지고 네. 예술적으로 구현해고자 했던 시도, 그 시도가 이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을 냈지만 사실 이 참회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참회록은 1882년에 종교적인 검열에 걸려서 삭제되고 폐기 처분됐지만 나중에 이것이 이제 몇 권 남아 있었던 것을 통해서 제네바의 잡지에서 다시 출판되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1906년이 되어서야 네. 이제 다시 게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책은 그 당시에 타락하고 있는 종교, 그것은 종교라기보다는 우리 지금의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혹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타락상이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종교 그 자체의 타락 이전에 한 시대의 욕망의 타락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편적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타락을 결국 종교를 통하여 이것이 드러났을 텐데요. 톨스토이는 당시에도 이러한 그 정교회가 갖고 있었던, 러시아 정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타락상을 통하여 그 시대의 욕망들이, 그리고 그 시대를 규정해왔던 자본주의의 극단적 행위가 어떻게 인간을 극단화시키고 인간을 보편적 가치에서 멀어지게 했는가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19세기라고 하는 건 이제 자본주의가 그 본원적 축척이라고 하죠. 노동 과정을 통해서 자본을 축척하고 이러한 축척들이 보다 더 많은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식민지를 건설해야 되는, 그리고 선두적인 자본주의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과 후발 국가들이었던 독일이나 일본의 전쟁이 예고되고 있었고, 이미 이태리나 이러한 그 산업자본주의가 갖게 되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건 사실 그때의 톨스토이의 그 의미들은 오늘날 우리가 21세기가 대단히 조용한 혁명을 통하여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본이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한 국가가 어느 순간 가볍게 사라질 수도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지어졌던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이 자리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으로부터 자기 삶을 찾아가는 일의 가치가 지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나왔던 광고 중에 100만 하나 100만 둘 네. 하는 에너자이저 광고가 네.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을 딱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미와 가치는 없고 맹목적인 열정만 존재할 때,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떠남을 통해서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또 생산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강제하고 있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부자 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미와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오늘날, 네. 톨스토이가 참회록을 통해서 무엇을 참회할 것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인간의 내면이 갖고 있었던 도덕성이 무엇에 의해서 파괴되는가라고 이야기했던 이 성찰의 자리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회록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할 때 참 지겨운 책,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는 인지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고전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은 어쩌면 오래된 미래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그 고전을 좀 더 정말 땀을 흘리면서 탐색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혹은 위험을 피해야 할, 혹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의미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은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톨스토이가 이제 다양한 방황과 다양한 고통 그리고 다양한 죽음을 직면하고 또한 그것이 개인의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정말 행복했다. 부자였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고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재산은 계속 늘려나갔다. 나는 친구들에게 늘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판이 점점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죽으려고 하는가. 이 죽음의 비밀은 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회구조와 그 사회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욕망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를 그 톨스토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톨스토이의 그 이야기는 마지막 말년에 썼던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네. 이제 그 삶을 돌이켜보니까 사회구조 안에서 나는 초라한 나의 주인적 가치를 갖지 못한 채 혹은 보편적 가치를 갖지 못한 채 언제나 나는 끌려다니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또 누군가를 죽여야 했고 내가 한 여성을 나의 단지 배설의 도구로 사용했던 나의 자신에 대한 삶을 돌아보게 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개인의 실존의 문제까지를 치열하게 고백하고 성찰했던 한 권의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그대로 21세기에 대입해보면 네.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의 교회 권력이라는 것도 지금처럼 막강하고 비대했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렇죠. 모든 행정 권력의 중심에 교회 권력이 있었으니까요. 권력 그 자체였던 거군요. 그럼요. 그런데 그 교회의 집단에서 빠져나왔다는 거는 굉장한 이적 행위였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파문을 당합니다. 예, 자기가 개종을 선언하고 난 뒤에 파면. 그래서 완전히 말년을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죠. 끊임없는 검열, 그리고 감시,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이제 그 가출을 결행하죠. 네. 가출을 하는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1910년쯤. 네. 가출해서 밖에서 죽고 예. 부인이 그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할 때 부인의 극렬한 반대를 겪으면서 톨스토이는 또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과 더 이상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죠.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시대에서 고민을 했던 사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무정부주의자였던 겁니까? 그렇죠. 톨스토이는.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 권력과 행정 권력, 그 짜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합쳐져 있었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에 대해서 또 국가 권력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려고 했던 철저한 무정부주의자라고 봐야죠. 그래서 말년에 이제 노자의 도덕경 같은 걸 번역하면서 그러한 어떤 비우는 삶에 대한 고민을 아주 치열하게 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놀 만큼 다 놀아보고 누릴 만큼 다 누려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좀 더 공감이 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노는 과정이 결국 방탕인데요. 예. 방탕의 과정은 끊임없는 니힐리즘, 허무주의 속에서 방탕했었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방탕하게 했는지 또 그러면서 또 확 이게 아니야. 그리고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다시 또 방탕으로 돌아오고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거라고 봐야죠.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어느 시대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두 시대가 다 위기이고 이 시대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혹은 고전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에 톨스토이가 있다면 누굴까요? 그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짓궂은 질문인데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냐면
그 19세기 말과 지금이 다른 것이 있다면 19세기 말은 모두가 그 고통을 겪기 때문에 네. 그 고통이 표면화되어 있는 반면 지금은 은폐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적 활락에 우리 모두가 빠져 있고 그러한 물질주의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더 이상 정신적 가치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시대가 가져야 될 보편적 가치와 의미들은 이제는 점점 형용화된다는 느낌들을 들게 됩니다. 그때가 조금 더 극적으로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출됐을 뿐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예술가들은 그 시대를 간파하고 그 시대에 대한 고통을 몸으로 그렸죠. 그러니까 유럽만 하더라도 인상파 이후에 후기 인상파들 또 야수파나 다다이즘들이 나오게 되는 그 절망의 예술이 절망의 사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엇을 하면 얼마짜리지로 변하게 되면서 그러한 고통이 내부에 잠복되어지고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선생님 오늘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컨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0월 21일) 월요일에 30분 책 읽기 이윤호 선생님에게서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